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공학칼리먼에서 오늘 포럼 운영장을 맡고 있는 박하영입니다. 이번 포럼은 당초 실시간 발표 및 생중계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딘 백신 접종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상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포럼 발표 자료는 공학칼리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학칼리먼 제257회 NAK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NAK 포럼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모빌리티 혁명이 가져올 미래와 이를 위한 준비, 두 번째로 에너지 혁명,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준비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포럼에서는 AI 혁명,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AI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혁명의 핵심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AI는 그 기술 자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고 이것이 응용되는 범위나 깊이 또한 다양하며 따라서 AI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이런 이슈를 놓고 길지 않은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 포럼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결과 저희 운영위원이시며 AI를 전공하고 실제 산업과의 협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종훈 교수님께 포럼 구성을 전담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 결과이고 교수님께서 포럼 진행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맡아서 정말 모든 일을 맡아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홍락 교수님께서 기술 파트를, 백상혁 대표님께서 산업 응용 파트를 맡아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아주 잘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회원님들께도 좋은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해를 하나 부탁드렸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분 연사께서 기업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특정 기업의 홍보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가 딱히 의도한 바는 아니니 이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은 청중 없이 진행되고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자와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박종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락 LG AI 연구원 미시간대 교수이십니다. 백상혁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십니다. 그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박종훈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57회 나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은 점차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오픈 AI 조직에서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달2 그런 모델을 선보였었고, 작년에 한참 많은 관심을 받았던 GPT-3가 이제 곧 GPT-4로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요. 올해 구글에서는 그 람다라는 챗봇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딥마인드에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 2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AI 분야에 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AI 기술 확보에 먼저 나섰던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AI 사업을 확대하며 실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범용 AI, AGI라고 하죠. 시장 규모는 5년 후인 2026년에 4.2 빌리언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시장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용 AI의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결국은 전체 AI 산업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 이에 많은 기업들은 AI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구조를 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액 포럼에서는 AI 혁명,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홍락 미시간대 교수님과 백상엽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님을 연사로 모시고 각 30여 분간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연사님들의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이홍락 교수님은 구글 브레인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를 역임하셨고 IEEE에서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으시며, 현재 LG AI 연구원에서 C-레벨 AI 사이언티스트 CSAI란 직책을 맡고 계신 세계적인 AI 석학이시고요. 백상엽 대표님은 과거 LG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신 후에 주 LG, LG CNS 등에서 사장을 역임하신 후에 2019년부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이끌고 계신 AI 응용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 후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양한 소속에 계신 분들께서 시청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각자 소속하신 분야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럼 연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상엽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백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백상엽입니다. 전반부에 이홍락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랄지 또는 이제 새롭게 이머징하는 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공학 할림원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석학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이어서 그런 어떤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AI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응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비즈니스에서 응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림으로써 학계나 또는 기업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아시다시피 주로 B2C 중심의 카카오가 사실 이제 여기에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2014년 11월에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 알렉사 스피커가 탄생을 했고요. 그때 2015년부터 카카오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AI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모바일 아이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제 선도 기술이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캐치업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로 ATF라는 게 만들어졌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해에 카카오 미니 스피커를 이제 탄생을 시켰고요.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 산업 생태계에서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본의 아니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산업 생태계가 좋은 측면이 하나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많은 그 AI와 뿐만 아니라 검색, 클라우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데 유럽만 하더라도 뭐 가이아엑스 프로젝트가 보여주듯이 미국의 어떤 구글이랄지 또는 아마존 AWS랄지 이런 시장 독식의 거대한 그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시장이 독식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이 AI를 응용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청와대 관계자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오총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뭐 애플,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앞서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중국은 뭐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좋은 프랙티스들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도메스틱 오리엔티드이고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보호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상태고 한국은 어찌됐든 간에 본의 아니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저희는 이제 오토노머스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하루면 그래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한 3,500만 건 이상 들어옵니다. 그것도 사용자들이 무료로 자진해서 이제 넣어주고 계시고요. 저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헤이 카카오 그 미니 스피커뿐만 아니라 또 현대기아 자동차에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헤이 카카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 1,500만 대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권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저희가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약에 못 갖추고 있는 기업이 데이터를 혹시 구매해서 러닝을 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좋은 어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런 생태계와 우리가 또 제조기업 위주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도 뛰어나고 많은 협업을 하고 거기에 또 학계 굉장히 좋은 인재들과 그런 어떤 이론들이 접목된다면 한국의 AI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근접하거나 또는 미국을 뛰어넘는 특정 분야에서는 그런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좀 사실은 2019년 12월 3일 날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간 이제 소위 AI 랩이라고 해서 쌓아놓은 어떤 축적된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산업 응용과 비즈니스 응용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왔고요. 다행히도 아까 이용락 교수님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AI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이고 자체 AI 기술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락 교수님이 뭐 저희가 뭐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인트로덕션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반도체 그 설계 관련해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설계가 매우 중요해 또는 반도체 소재 부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해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반도체 설계도 잘해야 되고요. 그 설계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발굴돼야 될 거고 또한 확실한 공정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소부장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점을 갖고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비록 이제 반도체 기술은 뭐 ASML이나 이렇게 훌륭한 장비 회사들이 많이 백업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반도체의 설계 기술, 소재 부품 기술, 그다음 공정 기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팹의 제조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용도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특수 용도의 반도체를 빠르게 개발하고 그 부분을 이제 퍼뜨리면서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경쟁력이 만들어지는데 AI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또한 그 모델을 빠르게 잘 돌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고 또 인프라의 또 핵심은 또 AI와 관련된 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잘 정제된 데이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좋은 또 생태계를 갖고 있어서 어떤 굉장히 내추럴한 어떤 인바이러먼트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데이터들은 상당히 잘 러닝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AI 모델과 인프라와 데이터가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발전하는 이런 AI를 어떻게 하면 산업이 잘 응용할 수 있는지 공정기술로 만들어내고 또한 그 공정을 가지고 팹을 만들거나 또는 산업 응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쉽게 응용될 수 있게 하고 또 그 쉽게 응용된 부분들이 계속 진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마치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듯이 이런 전체 생태계 개념에서 AI의 생태계를 바라봐야 되고 그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이용락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 사실 2005년 1월 1일자로 이제 임원이 돼서 현재 한 17년째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 경영자들이 아시다시피 뭐 저도 뭐 LG에서 근무할 때나 카카오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루에도 이제 10개 이상의 회의를 합니다. 이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할까 제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 기업 경영자들이 서포티브하게 받고 있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솔리드하고 올드해서 지속적으로 뉴 프로세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 경영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 뭐 신사업, 신제품, 신서비스 또는 페인 포인트, 고객 클레임 뭐 등등을 풀기 위한 건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저의 관점에서 한번 디파인 해본 건데 모든 기업 경영자들이 수백 년간 가지고 있었던 난제는 일단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이 뭐 잘 살지, 얼마에, 언제, 또는 예를 들면 뭐 세이프티 스탁이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예측할 수 있다면 뭐 하다못해 로또 넘버, 뭐 차주의 주식값, 주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수학 모델이 대부분 비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부분을 푸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프리 힌튼의 뭐 딥러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블랙박스 어프로치를 통해서도 좋은 모델이 있고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좋은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만약에 그 모델을 풀어내면 사실 익스플레이너빌리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를 거의 근접하게 예측하는 값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 열광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고객의 마음을 고객에게 물어보면 고객도 잘 몰라요. 그런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는지가 사실 기업 경영자들의 오랜 난제입니다. 사실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도 안 되고요. 설문조사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보다 고객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고객은 수많은 구매 행위와 소비 행위와 또한 클레임 행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아무래도 우둔해서 그런지 그 고객이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던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고객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AI 기술을 통해서 만약에 그 마음을 캐치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낼 수 있겠죠. 물론 기업 자체가 프로세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 더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경영을 하고 싶은 것도 경영자들의 어떤 하나의 욕망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과 한 10여 년 전, 15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러한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이랄지 정보 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했던 게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 시스템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미래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고객이 떨어뜨린 빅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낸다거나 또는 정말로 소위 30년, 40년 공장 전문가가 알 수 없는 히든한 내용들을 가지고 경영 원가를 혁신한다거나 또는 오퍼레이션의 엑셀런시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거의 초보 단계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뭐 LG에서 한 24년, 뭐 삼성에서 한 2년 근무를 했었지만 그때 공장 전문가 3, 40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많은 허들이 된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란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확증 편향이랄지 손실회피랄지 이런 어떤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죠. 어찌됐든 센서 가격도 하락하고 센서의 응용 범위도 확대되고 빅데이터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특히 하둡이라는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 기술이 그걸 서포티브하고 딥러닝이라는 좋은 어떤 알고리즘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이 이제는 경영자들의 오랜 난제를 조금은 근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뭐 이용락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GPT-3나 GPT-4도 최근에 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이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럴싸한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뭐 네이버하고 저희가 검색 관련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내에는 다음이나 카카오톡 샵 검색의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커머스에서 검색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인간이 일단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나서 검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디스커버리 예를 들면 자켓을 3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 찾아줘. 근데 사실은 보다 인간다운 건 사실상은 그냥 나는 이번 주말에 그냥 여자친구와 함께 어디 관악산에 등장하고 등산하고 싶어. 자켓이 필요해. 내 예산은 10만 원이야. 이 정도까지의 어떤 프리미티브한 디시전 메이킹을 던졌을 때 답을 내놓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솔루션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죠. 만약에 GPT-3가 조금이라도 근사한 답을 내놓는다면 그걸 키워딩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컬렉션이랄지 프로파일이랄지 또는 날리지 그래프 같은 걸 이용해서 검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면 보다 인간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다 인간답게 가깝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가설이죠. 강화학습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 강화학습을 산업응용하면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에어컨 같은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에어컨이 최적의 에너지 수요를 가면서도 저희가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잘 운용될 수 있다면 문제는 리워드 펑션을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찌됐든 AI가 저같이 약간 무식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알아듣겠냐면 y는 equal fx가 익숙한 저 같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저도 공학 박사지만 이런 것보다는 블랙박스 어프로치, 잘 정렬된 데이터와 좋은 모델이 있으면 블랙박스 어프로치라도 근사한 답을 내놓는다 해서 저는 항상 키포인트를 잡는데요. 만약 뮤제로 같이 닥치고 돌리고 그때의 상황을 스냅샷으로 봐서 리워드 펑션을 계산할 수 있다면 소위 얘기하는 오토노머스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셀프,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이 가능한 이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는 사실상 H백의 최적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자동차의 최적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의 최적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뮤제로나 기타 등등의 어떤 셀프 리인포스드 러닝 모델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AI 인프라의 발전도 저희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GPU라는 것이 엔비디아가 슈퍼팟이나 이런 것들을 내놔가지고 굉장히 풍미를 있는데 GPU는 너무 잘 아시지만 수많은 어레이를 병렬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구하고 매트릭스 계산에 조금 유리하다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을 푸는데 아주 적확한 반도체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GPU가 또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슈퍼팟을 1,000억 주고 투자한 예를 들어서 네이버랄지 저희도 이제 SKT와 함께 한 몇백억 들여서 그 투자가 시작됩니다만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GPU 값도 GPU 값인데 DGX라는 소위 얘기하는 스토리지에 계속 빈번하게 IO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산 처리를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FPGA랄지 FPGA도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 성숙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FPGA랄지 ARM칩이랄지 여러 가지 또는 DPU랄지 TPU랄지 여러 가지 칩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이기종의 칩들을 어떻게 하면 컴파일링을 잘하고 최적으로 묶어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AI라는 게 하나의 모델과 데이터와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응용으로 내려오게 되면 MLOps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컴파일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이런 부분은 마치 반도체로 얘기하면 공정기술 같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빈 공간을 지금 채우고 있는 중에 있고요. AI 학습 변경 환경 변화에서 AWS의 세이지메이커랄지 또는 애저의 코타나나 ML 스튜디오랄지 구글의 마찬가지로 오토ML, MLOps 등등도 지금 제가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한 소위 갈증과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점점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자체적으로 디퍼런스하고 디플로우라는 MLOps를 갖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아까 이용락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식의 AML을 할 수 있는 오토ML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 프로그래밍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오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응용하는 방법을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생태계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성되듯이
마치 AI의 원천 기술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가서 비즈니스까지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레퍼런스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림이 저희 회사의 적나라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블랭크를 채워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뭐 비전이랄지 음성이랄지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을 저희가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SDK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 기업들이 이런 원천 기술의 소위 테크 엔진들을 API나 SDK 같은 형태로 본인들의 서비스나 본인들의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아스라는 형태로 AI 기술 플랫폼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API 형태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이지메이커처럼 아예 플랫폼 전체를 쓰시는 에서 서비스로 쓰시는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예 저희는 SaaS처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이 1,000억, 2,000억씩 투자해서 사실 AI 인프라를 갖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 투자를 통해서 IaaS를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체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AI 원천 기술은 크게 언어, 시각, 음성 등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AI 기술 플랫폼은 AI 아스부터 AI 검색 플랫폼, 지식 그래프 솔루션 등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서비스는 카카오워크, AI 어시스턴트, 소위 AI 컨택 센터, 소위 커넥 센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는 GPU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칩부터 시작해서 AI 컴파일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LOps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구성하고 또는 기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AI를 통해서 진화형 또는 오토노머스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 저희 서비스를 갖다가 쓰시면 AI를 쉽게 응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주요 원천 기술은 아마 구성도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하고 있고요.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얼굴 인식, 동작 인식, 이미지 객체, 문자 인식 엔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자로 FRVT, 미국 니스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컨티뉴어스 챌린지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3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패션 챌린지에서 2위 하고 있고요. 디패션 챌린지는 계속 하고 싶은데 디패션 챌린지를 주관하는 쪽에서 잠깐 스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약간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스피치 음성 엔진 관련해서 보이스 컨버전 챌린지에서 저희가 20년 8월에 2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NLP 관련해서는 예일대에서 하고 있는 스파이더 챌린지, 아시다시피 이제 내추럴 랭귀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SQL로 컨버전해서 다시 DB를 이제 퀘리하고 다시 거꾸로 과정을 거쳐서 내추럴 랭귀지로 얘기해주는 그 스파이더 챌린지에서 저희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서비스도 19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원천 기술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 서비스는 사실 한글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더 랭귀지의 디펜던스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SAP하고 공동 협력을 어나운스한 게 있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컨버세이셔널 AI 측면에서 저희가 R&D를 아웃소싱하는 걸로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한글 베이스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 베이스는 불행히도 구글의 허브 랭귀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한글과 관련된 정확도와 인식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기술이 제일 앞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은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음식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 무인 상점 관련돼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KBS AI 아나운서, 아시다시피 이제 재난 방송을 KBS가 하고 있는데요. 아나운서가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나운서 음색을 입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스스로가 들었는데 자기하고 너무 자기 같다 이래서 놀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 저희가 19개 언어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게 구글보다 더 뛰어나다, 애플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아마존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보다는 한글을 베이스로 한 것은 역시 탁월하게 저희가 뛰어나다. 엠바고 걸려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회사들을 한글 관련해서 아웃소싱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유 못 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사실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회사들의
한글 서비스는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 제품과 결합. 많은 분들이 카카오 아이 미니 스피커를 쓰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음성 엔진 관련해서 전부 이제 API, SDK, 그다음 빌더 형태로 전부 다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해놔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에 차를 쓰시면 음성 인식하면 카카오 아이 인사이드라고 아마 표시가 돼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카카오 아이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한 1,500만 대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입니다. 최근 들어서 검색은 AI하고 급격하게 결합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검색 플랫폼 관련해서 많은 컬렉션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디지털 뉴딜로 그 데이터 이제 빅댐을 또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컬렉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색의 어떤 품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산업 응용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로코드 형태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날리지 그래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드와 노드 사이의 릴레이션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날리지 그래프를 이제 구성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소위 관계가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정교해지는 거죠. 마치 인간의 사고하고 사유하는 프로세스하고 추론하는 프로세스를 거의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관계 추론을 저희가 오토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저희가 D2C라고 요즘 표현하는데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깐 언급한 그냥 모든 걸 다 디시전 메이킹에서 검색하고 커머스를 하고 구매 선택 행위를 하는 게 인간답지 않기 때문에 보다 인간이 초기에 프리미티브한 생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머스 활동을 할 수 있고 또는 커머스에 대한 히트율을 높일 수 있게 지속적으로 검색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요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있는 그 레가시 시스템들을 간단하게 컨버세이셔널 AI 봇을 이용해 가지고 링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시스템은 그냥 레가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 레가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컨버세이셔널 AI 봇이 활동하게 함으로써 AI의 베네핏을 얻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헤이 카카오 서비스를 가지고 라이프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는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카오 워크라는 그 종합 업무 플랫폼을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 안에 워크 어시스턴트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날씨 알려줘, 뭐 근처에 맛집이 어디야, 내 그다음 회의가 어디야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만 이게 향후에 진화하게 되면 앞으로는 내 업무를 내 일정표를 보고 이 어시스턴트들이 굉장히 수백만 개의 에이전트로 쪼개져서 각각의 특정의 전문 영역별로 사전 작업을 해서 브리프 서머리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초기에는 아마 조직 어시스턴트가 될 거고요. 나중에 회사 어시스턴트가 될 텐데 나중엔 퍼스널 어시스턴트, 퍼스널 워크 어시스턴트로 저희가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단계로서 그냥 카카오워크에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서 조직 단위의 어시스턴트로 진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고객 관리 강화, 요건 이제 사실 이제 AML을 이용한 건데요. 이미 카카오뱅크에서 쓰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노동법 때문에라도 9to6밖에 콜센터를 운영 못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항상 기업과 24시간 365일 연결되길 바라고 24시간 365일 서비스 받기를 바라고 24시간 365일 케어 받기를 바랍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AML 기반의 챗봇, 콜봇, AI 어시스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커넥 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AI 커넥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 기업과 고객이 원투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항상 연결되어서 케어받고 응대해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또는 프리 서비스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교보생명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화되는 그 다음 모습을 저희
저 스스로도 기대가 많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뭐 NLP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도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히트율 높게 응대를 해줘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오는 소위 이제 아웃바운드 콜하고 비슷하게 생각되죠. 매일 전화 몇 번씩은 이제 끊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뭐 보험 들으세요, 뭐 주식 투자 안 하십니까? 이런 거 사실 고객들은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는 AI가 필수 기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꿈꾸고 있는 AI 기술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사용자의 행위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힐 거고요. 저희는 한 1,100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70%가 저희가 엔지니어고요. 그중에 한 300명이 AI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숫자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들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 카카오의 원래 철학 자체가 기술을 이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건데 저희는 그 기술이 바로 AI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AI를 이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의 행위와 맥락을 이용해서 이해를 넓히고 사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제된 제안을 만들어내서 또 사용자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휴먼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고 오그멘티드 휴먼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의 그 자비스처럼 허의 사만다 같은 것들을 몇 년 후에 출시할 것이냐는 것을 공통의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게 5년, 뭐 짧게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각각에게 워커 어시스턴트를 제공하고 뭐 좀 약간 프로파일 자체가 좀 세그먼트 자체가 좀 그 아주 퍼스널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교하게 쪼개져서 라이프 어시스턴트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계에 드리고 싶은 또는 여러 석학들께 드리고 싶은 제언 두 가지입니다. AI 인프라 경쟁력을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모델러들이나 AI 이제 엔지니어들을 한 300명 데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GPU만 하더라도 뭐 A100이나 A400 가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일주일 걸리느냐 하루 걸리느냐 해요. 그래서 사실 AI 인프라가 많이 좀 좋은 인프라를 쓰시면 그만큼 연구하고 러닝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차피 기업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연구 개발자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좀 만드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면 뭐 멤버십도 좋고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서 AI가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 AI 에틱입니다. 뭐 모든 것을 사실 플랫폼 뭐 운영자에게 뭐 약간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 회사는 대부분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틱이나 이런 부분은 또 특히 뭐 칸트의 공리랄지 사회적 담론이랄지 사회적 컨센서스 뭐 자율주행 대표적인데 뭐 좌로 가면 3명이 죽고 우로 가면 2명이 죽는데 어떻게 알고리즘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계에서 수많은 토론과 뭐 정제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것들을 개발에 구현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겠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의 학계 사정은 제가 어떤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짧게나마 좀 두서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업계에서 이런 AI 기술을 응용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상엽 대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사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고요. 이제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무처에서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사전 질문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름 휴가 때문인지 코로나 4단계 때문인지 여튼 그 AI 윈터의 징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터보기계연구실에서 공부 중인 이상현입니다. 이분 이상현님 질문은 학계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인정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도 사람이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Explainable AI, XAI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홍락 교수님을 콕 집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홍락 교수님. 예. 하여튼 뭐 제가 explainable AI를 전문으로 연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explainable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딥러닝 모델들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이런 뭐 복잡한 모델에서 왜 어떤 특정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비전 쪽에서는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뭐 이미지상에서 어떤 부분이 이 답을 내는지 뭐 분류 문제에서 뭐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어떤 특성 오브젝트의 뭐 파트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쪽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된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모델이 어떤 다른 조건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소위 카운터 팩추얼 리즈닝 방법들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이상적으로는 어떤 커잘리티도 학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어떻게 동작할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시간 질문이 몇 개가 더 들어왔는데요. 총 앞으로 3개 정도만 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백상엽 대표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EU, 그 유로피언 유니언, EU가 신뢰 가능한 AI를 모토로 AI 규제 법안 초안을 내놨는데 기업 대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 대표님. 지금 AI 규제 EU 안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제네바 협약처럼 AI가 뭐 살상을 한다거나 또는 뭐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만든다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빈곤과 힘든 곳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세리에서 했던 우리 조슈아 벤디오 교수하고 인터뷰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AI의 양단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산업응용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아주 작게 최근에 설립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원천 기술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응용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조금 저희 기대보다 항상 잘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향상이 존재하는데 그 분야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또 AI의 그늘도 굉장히 깊게 들이우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AI 때문에 인류가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살상이랄지 뭐 차별의 강화랄지 뭐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한 규제와 규범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AI가 실질적으로 꽃을 완전히 피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싹을 자르는 행위, 뭐 우리 논리학의 오류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우물에 독 빠뜨리기처럼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샌드박스 규제랄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어떤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많은 부분의 실험을 통해서 규제로 처리할 것인지 규범으로 할 것인지 선언으로 할 것인지 방향성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잘못되고 어떤 인류에게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은 규제로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홍락 교수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는 여전히 갭이 크다. 특히 딥러닝은 막강한 툴이고 지금의 AI 부활을 이끌었지만 한계도 많다. 포스트 딥러닝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이 두 개네요. 이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AI의 대한 기대와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적으로 AI를 통해서 많은 현실 문제를 풀고 있지만 또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또 당연한 현상인데 현재 딥러닝의 한계점이라면은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레이블링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점이었는데 최근에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론들이 잘 개발이 돼서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서 그것을 가지고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는 훨씬 적은 양의 레이블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그 퓨샷 러닝이라고 불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프라미싱한 방법론은 아주 많은 데이터로부터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면 그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퓨샷 러닝 혹은 또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는데 혹은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을 잘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옵티미스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한계점이라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트레이닝된 환경과 다른 환경에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는 이제 오작동하거나 그 아웃풋을 사실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로버스니스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닌 트레이닝 데이터는 상당히 다른 테스팅 환경이나 테스팅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한 uncertainty를 스스로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런 트랜스퍼나 어댑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론들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 중에 하나인 causality 혹은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인데 딥러닝에서 아직 잘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그런 데이터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정말 근본적인 어떤 아주 핵심적인 그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미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AI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 있는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이나 또 다른 선진국을 빠르게 캐치업한다 이런 입장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연구 성과도 보면은 좀 양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요 학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학교에서는 뭐 논문을 몇 개 발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논문 개수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물론 양적인 성장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런 뭐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지 그 중에 정말 어떤 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양적인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양적인 그런 매트릭을 옵티마이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구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논문을 어떻게 하면 많이 쓸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는 논문을 뭐 적게 쓰더라도 내가 정말 아주 이거는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고 뭔가 그래도 어떤 브레이크스루 포텐셜이 있는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좀 트레이드 오프를 좀 하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뭐 관련한 뭐 생각으로는 이제 외국에 특히 오픈 AI나 뭐 구글 브레인이나 딥마인드에서 하는 것들 중에 한국에서는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소위 문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알파고 같은 정말 그런 프로젝트들은 뭐 문샷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냥 페이퍼 하나 쓰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뭔가 우리가 가진 전사적인 혹은 전 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걸음마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또 저희가 그런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질적인 성장에도 같이 신경을 쓴다면 저희도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엔 백 대표님 이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문입니다. 미중 충돌 시대에 AI 혁신 생태계도 디커플링 된다고 보는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텐센트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서비스 개발이랄지 기술 개발을 협력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드 사태 이후로 사실 그쪽 소위 얘기하는 이제 투자자들도 방문이 좀 줄어들고,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뭐 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좀 주기적으로 갔던 만남도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과 연구개발 협력, 서비스 개발 협력은 사실상 제 기억에는 19년 말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뭐 꼭 선택지가 많아서 미국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사실상은 미국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SAP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기업들하고도 좀 협력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에코를 넓혀가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신 이홍락 교수님과 백상엽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클로징 리마크 부탁드립니다. 이홍락 교수님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흡하나마 제가 가진 AI에 관한 생각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글로벌 수준에 빠르게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양적으로 정말 많은 성장을 하고, 또 물론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글로벌하게 세계를 리드하고 또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런 정말 주도적인 입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노력과 또 저희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AI의 생태계와 또 AI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AI를 통해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로 또 AI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이런 또 학계에서도 산업계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런 생태계 구축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 구축과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드는데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상엽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학술적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석학 여러분들 모시고 말씀드려서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정관의 그 정보전략팀부터 해서 LG EDS 시절을 거쳐서 한 25년 이상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AI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는 되게 가슴 뛰는 일들이 많은 건 AI라는 거대한 그 정말 이머징 테크놀로지 전 세계에 흔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찌됐든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벤처 생태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는 재경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대한민국 한 30대 그룹의 종업원보다 임직원보다 벤처 생태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AI를 비롯한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 IT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 IT 등등 해서 근데 디지털 생태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대기업이 아무리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어도 100개 이상의 어프로치를 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벤처가 한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다양성을 품어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생태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뭐 참여하신 뭐 연구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뭐 또는 기업인분들도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이 분야는 굉장히 이머징하는 분야고 어떤 부분이 잘 세그먼티드를 잘해서 어젠다를 잘 뽑아서 좋은 데이터와 연결하고 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앞서가고 있는 데하고 잘 콜라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특히 벤처 지금은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지만 이런 데들하고 연구 콜라보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논문뿐만 아니라 좋은 어떤 연구 성과, 기술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획 제가 뭐 주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이유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회사 홍보가 아니라 열심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편집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내용을 요약하여 공학 칼림원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